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늦게 가진 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저의 이혼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남의 편이 된 남편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에는 꽤나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부부가 된 남편은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만났고 그 긴 시간을 거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처음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도 남편도 제게 나쁘게 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임으로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어렵게 생겼지만 그 아이들은 또 아쉽게 저를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피고임으로 흘러내려 버렸고 두 번째는 8주 차에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번 유산을 하고 나니 아이를 갖는 것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모두 달래주었고 상냥하게 격려해줬어요. 저희 시댁만 빼고요. 시모는 2번째 유산부터는 거의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시모 정도로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충분히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시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저에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시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탓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답답하더군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이 점점 저를 냉정하게 대하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가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신우도 아니고 어린 신우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었겠나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그 나이대의 여자에게는 보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던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부가 저를 칭찬하고 저를 믿어줄수록 신우가 저를 싫어하고 눈엣 가시라고 여기는 듯 했죠.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런 점을 알았기에 저는 신우를 더 챙겼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와 시모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건 제가 2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마음을 다스려 시댁으로 갔어요. 주차 때문에 저 먼저 내려서 시댁 집으로 올라왔고 남편은 주차해놓고 오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 쪽에 안방 창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시모와 신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 들렸어요. 예, 너희 새언니 이번에도 유산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애가 2번이나 떨어져? 그 정도면 새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오빠 탓할 수도 있지만 애가 생겼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건 오로지 새언니 탓이지. 그래, 네 오빠 탓은 하나도 없겠지. 아무리 봐도 며느리 문제가 분명해. 진짜 남들 다 잘 갖고 잘 나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는 게다가 별나기는 얼마나 별난지 몸이 안 좋아서 명절날에도 못 온다고 하더니 그거 그냥 쉬고 싶어서 안 온 거 아니야? 맞을걸? 솔직히 명절에 잠깐 온다고 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될 걸 그걸 안 된다고 우기더니 결국은 또 유산했잖아. 너무 쉬워서 유산한 거 아냐? 저의 유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 둘이서 떠드는 걸 듣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리며 눈에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어요. 제 잘못이 없다고 의사가 아무리 말해줬지만 2번의 유산은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싶어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겨우 눈물이 멈췄을 때 남편과 만나 같이 시가로 들어갔어요. 신우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이 오히려 웃으며 반기면 더 소름 돋을 테니까요. 차라리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게 심플하니 낫다고 생각했죠. 2번째 아이를 유산시키기 싫어서 차 타는 것도 피하려 했던 제가 명절에 일부러 시가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오로지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렸죠. 이날 시가를 방문한 건 명절 때 오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찾은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은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은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시모가 잠깐 들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말을 꺼내더군요. 예, 네 동생 이번에 삼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잖니? 우리 집에서는 좀 머니까 네 동생 너네 집에서 봐줄 수 있겠니? 시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신우를 돌보는 것이 제 소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남편만 허락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순간 제 눈치를 살짝 보더군요. 자기가 돌보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밥하는 것도 제가, 빨래하는 것도 제가,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방도 모자라고 아가씨 오셔도 갑갑하기만 할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자취를 하면서 독립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넌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는 그렇게 어린 신우한테 냉정해? 평생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돈 생길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니? 신우는 가족도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 아가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빠는 편하게 생각해도 저에게는 아직 어색하니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오빠 집에서 사는 것도 갑갑하지 않고 좋아요. 절 싫어하는 건 새언니겠죠. 솔직히 저한테 그리 좋은 감정은 없잖아요. 제가 신우니까. 여보, 동생 자립할 때까지만 부탁하자. 동생도 좋다고 하잖아. 나도 동생 혼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이 자리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시부라도 있었으면 나았을까요? 그렇지만 시부도 저보다는 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도 체념했어요. 대신 약속을 받았죠. 집에 있을 때 사고는 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신우는 큰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별나게 굴었죠. 매번 술에 쩔어서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술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구토를 해서 제가 다 치워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제 것처럼 쓰는 걸 보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혼내더군요. 당신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해? 애가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서 하루 정도 쓸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내고 욕할 일이야? 내가 욕하고 화냈다고? 나는 그냥 아가씨한테 주의만 줬어. 그리고 누가 애야? 아가씨 22살이야.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 나이라고. 근데 뭔데 당신은 내 탓하는 건데?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분해서 열받는 제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 몇 주 뒤였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더군요. 나가보니 제 또래의 여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사는 사람 어딨어요? 당신 그 여자 언니야?
당장 당신 동생 나오라고 해.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혹시 저희 신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집에서 저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라면 신우밖에 없으니까요. 신우? 그런가 보네요. 여기 사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났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게 남의 남편 꼬셔서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지금 미치지 않게 생겼냐고요. 정말 지금 집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버렸어요.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선물을 받아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진을 보니 신우가 확실하더군요. 우리 아가씨가 불륜이라고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집을 왜 찾아왔겠어요? 그년 지금 없는 거 확실해요? 지금 학교 수업 갔을 시간이라. 아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여자애가 30대 중반의 남자를 꼬셔요? 난 절대로 그 여자 용서 못해요.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 타이르고 교육시킬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헤어지도록 만들게요. 제 말에 그 여자도 별 수 없다고 느낀 건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욕을 한 바가지 하며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욕을 한다 한들 신우가 없으니 어쩔 도리는 없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신우는 저녁 먹을 시간쯤 들어왔더군요. 저는 신우를 불렀어요. 오늘 낮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가씨를 자기 남편과 바람핀 불륜녀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던데 그 남자랑 헤어질 거죠. 제 말에 신우 얼굴이 팍 상하더니 저한테 쨍쨍한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더군요. 새언니가 뭔데 제 연애 사정에 간섭이세요? 제가 누굴 만나든 뭔 소리를 듣건 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어디서 언니 노릇이야?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처먹은 말투에 저도 빡 돌았어요. 그럼 제가 아가씨 때문에 욕먹은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가로 돌아가세요. 언니 노릇하는 거 싫으면 본가 가셔서 열심히 불륜하면 되겠네요. 결국 시부모 이름을 들먹이자 신우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저한테는 들켜도 시부모에게는 들키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거죠? 앞으로 이상한 트집 잡지 말고 제발 평화롭게 지내요. 안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할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요. 결국 약점을 잡은 제가 이 상황에서는 유리했고 신우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군요. 성격을 버리지는 못했는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욕하며 화냈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륜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을 끊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저희 집은 조용해졌지만 신우의 불륜이라는 큰 사건은 여전히 묻혀 있었어요. 솔직히 이대로 신우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제발 정상적인 연애만 해준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그렇게 신우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날들도 종료가 되었어요. 한 6개월 뒤에 신우가 스스로 저희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혼자 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저는 좋아했죠.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또 반년 뒤에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는 시모와 신우, 남편, 그리고 웬 갓난아기가 있더군요. 저는 순간 남편이 데려온 아이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애를 데려왔나 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날은 제가 아침에 임신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다만 초기 유산이 잦았기에 이번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보니 순간 당황했어요. 누구 아이예요? 네 신우 아이다. 같은 대학교에 잠깐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들인데 그 집에서는 애 낳지 말라고 했다더구나. 나도 애 포기하려다가 너희 애 없는 거 알고 그냥 낳으라고 했어. 너희 집에 애 주면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 집 피를 이은 아인데 네가 데려가서 키워주거라.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라 호적에 애 올라가 있으면 시집도 못 가. 너도 애는 너하고 인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애나 잘 키워. 다시 임신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가씨 아이라고요? 누구 아이예요? 시모는 모르는 눈치였고 신우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설마 그 불륜남의 아이인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신하게 행동하던 신우가 예전에 그 싸가지 없는 년으로 돌아갔더군요. 방금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어차피 언니 애도 못 만드는데 이럴 땐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애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언니 애 없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애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이대로 미혼모 되게 놔둘 거예요? 당연히 새언니가 나를 도와야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제가 남의 애를 키워요? 그것도 아가씨 애를? 전 못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애 호적에 넣고 키워주세요. 제 말에 시모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너 정말 끝까지 협조 한 번을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도 안 한 신우 시집 못 가게 막는 애라고. 그러면 당연히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가씨 앞길 막은 게 왜 저예요? 생각도 없이 임신하고 출산한 아가씨가 본인 앞길 막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뒷감당을 왜 내가 해야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시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애가 없어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보라며 통보하는 식이라니.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인 줄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갖다 써요. 알아서 본인이 어지럽힌 건 본인이 치워야지. 여보, 왜 또 이래? 우리 애 갖고 싶어 했잖아.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 동생이 자기 앞길 막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생한테 모든 원인이 있겠어. 그 남자친구가 책임도 안 지고 떠난 게 잘못이지. 싸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떠났다잖아. 이대로면 우리 동생 미호모의 싱글맘이야.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부탁이야. 우리가 애 돌보자. 응?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가씨 남자친구는 대학생 아니라고. 아가씨 불륜해서 애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애 맡기려고 하는 거고.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 모함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한테 불륜? 아무리 신우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해? 이건 당신이 선 제대로 넘은 거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이야말로 매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누구 때문이야? 아가씨가 또 그렇게 말하디? 자기는 청렴 결백의 순수 청정이다. 세상 청순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유부남 만나는 신우가? 당신만 모르지.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말해줘? 그 불륜남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까? 그만하랬지.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애는 내 호적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밑으로 넣기만 해봐. 난 그 애 내 아이로 절대 못 받아들여. 그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임신했어. 솔직히 다른 아이 키우다가 내 아이 잃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 아이 가졌다고? 차라리 잘 됐네. 같이 키우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젠데?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애로 넣자고. 동생 한 번만 좀 도와줘. 불쌍하잖아. 대학 졸업장은 따야지.
갓난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50일까지는 2~3시간마다 분유 타먹여야 해. 애는 통잠도 안 자고 투정해. 밤낮이라도 바뀌어봐. 그 상황을 임신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니? 그렇잖아도 유산을 2번이나 했는데. 당신이 아이 혼자서 다 볼 거면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의 강경한 반대에 신우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치더군요.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또 유산될 거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써요? 그냥 있는 아이한테 신경 더 쓰세요. 이상한 데서 고집 부리고 난리야. 준다면 넙죽 고맙다고 받으면 되지. 무슨 자존심 세운다고 저러는 건지. 신우 말이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또 유산을 할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창 싸우는데 시모와 신우가 아이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와 신우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내게 애를 맡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애를 소중하게 안아들고는 저희 집으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끌고 나왔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정붙일까봐 애는 보지도 않았죠. 남편 놈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굳혔어요. 이혼하기로. 말도 더럽게 안 통하고 나를 믿지도 않고 신우한테 깜빡 속아가지고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남편. 제 쪽에서 사양이었어요. 게다가 유산 2번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어렵게 아이 임신한 거 축복도 해주지 않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 제 상식 밖이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놈의 집구석 의리 지키며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제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봤죠. 사실 이틀 전에 집에 있을 때 등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그것과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어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직접 줘야 할 게 있으니 시댁으로 가자고요. 등기인데 주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혼자 보는 거 괜찮으면 나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도 아이와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시모와 신우가 일부러 시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저를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시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부에게 다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한 신우도 혼내줄 생각이었죠. 시댁에 애 데리고 갔더니 시부가 반가워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몸 힘든데 잘 생각했어. 손주도 좋지만 며느리 네 몸 안 아픈 게 최고야. 네가 애쓰는 것 같아 말은 안 했다만 걱정 많이 했어. 어디 아이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절 생각해주는 건 시부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모와 신우에 대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입양하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 이 아이는 기관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신우 아이라는 말도 안 하더군요. 셋이서 미리 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증스러운 세 사람의 연극을 끝내주기로 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등기를 꺼내 건네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 아이는 입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건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입양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도 키울 생각 없고요. 제가 준 서류를 읽은 시부의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제가 시부에게 드린 건 신우 앞으로 온 상간녀 소송 소장이었거든요. 그 신우가 사귀던 불륜남 와이프가 저희 집이 신우 집인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말이에요.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그 혼외자까지 낳아버린 거죠. 신우는 제가 뭘 줬는지 상상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부가 그걸 다 읽고는 신우를 불렀어요.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다 사실이야? 아빠, 뭐 보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게 뭔데? 자신의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본 신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상간녀라니? 불륜이라니? 너 설마 유부남이랑 만났어? 그래서 사고 친 거야? 시부의 말에 시모까지도 그 서류가 뭔지 알았어요. 시모도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아빠,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어. 정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거짓말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저까지 거짓말쟁이가 돼야 하고요.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네가 거짓말쟁이가 돼? 너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어? 사실은 아가씨 저희 집에서 맡았을 때 불륜남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었거든요. 아가씨 당장 데려오라며.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다짐까지 받고 돌려보낸 게 저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그 사람하고 관계 빨리 청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못했어요. 너 혼자서 사고 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일 당하게 만들었어? 넌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 와이프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났지. 그리고 조만간 그 남자랑 와이프 이혼하면 내가 진짜 와이프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어. 뭐? 지금 그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게지. 그 남자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 아님 이혼 소송 중이야? 그 남자 와이프가 너한테 위자료 소송할 정도면 그 남자도 이거 알았을 텐데. 너 대신 상간녀 위자료 비용 갚아준다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역시 신우는 그 남자의 놀잇감 정도였고 남자는 본처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였겠죠. 솔직히 신우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다면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이유로 남자를 압박하면 될 일인데 애를 저희한테 맡길 때부터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불륜남의 변심을. 아이고 이 녀석아. 유부남이 하는 말을 어째 그래 고지 곧대로 믿어?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가 뭐라고 좀 해줘봐. 그렇게 치면 나도 피해자요. 그 남자가 속이고 접근한 거라고. 너 정말 불륜이었어? 너 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불륜? 그럼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남편의 충격받은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시부였어요. 시부는 우리 애가 그 불륜남 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상대방이 너를 속였다고 해도 중간에 본처가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모든 걸 끝냈어야지. 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어?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에요. 왜 저 소장을 여기 가져오냐고요. 그렇게 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치만 아가씨도 남편을 속였잖아요. 불륜남 애를 남자친구 애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둘이서 아버님 모르게 저한테 아이까지 맡기려고 했고요. 저는 분명히 애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놔두고 가셨죠. 오빠는 그 애가 아가씨가 남자친구 사이에서 나온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하니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 말에 사색이 된 건 신우보다는 시모였어요. 시모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딸한테 복수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도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 허물을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문을 다 내도 되냐고. 그렇게 감추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어머님, 잘못된 거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감추는 데만 급급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시모의 화살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화살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뿐이니까요. 결국 시모 말을 듣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한마디 버럭했죠. 당신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어? 당신 딸이 지금 불륜으로 애 낳고 그 애를 며느리한테 강제로 맡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거기에 당신도 가담을 했어? 어? 아유, 여보,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딸애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애 앞길 망칠까봐 며느리한테 애 잠시 맡기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딸이 불륜 저지르는 건 몰랐다. 딸이 애를 낳은 것만 알았고 그런데 애는 며느리한테 줬다. 이거야? 예,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는 며느리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당신도 애 앞길 막는 거 걱정되잖아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애 엄마 되면 앞으로 시집도 취직도 제대로 못할 거 분명한데. 며느리가 싫다고 했다며? 아니,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기르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왜 그렇게 못됐어? 마음을 왜 그렇게 모질게 쓰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깨 위에 그건 장식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뭐든 다 며느리 어깨에 짊어지우려고 하냐고. 그게 당신한테 말하기에는 좀,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아니, 애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지. 어쩜 애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맡겨놓지 않는 건데. 제 탓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아가씨 맡기 싫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은 예상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아가씨와 관련된 건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저희 집 왔을 때부터 그 불륜남 만나고 있었어요. 찍힌 사진만 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 내역도 저희 집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신우에 대해 뭐라고 하면 남편이 저한테 엄청 난리쳤거든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내냐고요. 그 뒤로는 주의도 주지 않았고요. 제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해요? 시모가 필사적으로 자신과 신우 탓이 아니라고 시부에게 변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거든요. 시부의 전처는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돈까지 들고 아들 내버려두고 집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는 불륜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고요. 그걸 알고 있으니 빨리 딸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두 모녀에게 이용당한 거고요. 어떻게 구슬렸는지 제 말은 믿지도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당신 딸 관리를 왜 며느리한테 맡겨?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불륜?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당신 딸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내 딸처럼 키워보려고 했더니 아주 근본부터 썩었네.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자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다는 것도 아주 큰 실망이야.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외동딸이 저 따위로 큰 거야? 시부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가 그런 일 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남아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애 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요, 여보. 봐줘? 뭘 봐줘? 남의 가족 파탄내는 거 내가 고스란히 당했던 거 딸년이 지금 남의 집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오빠 가정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아주 작정들을 하고 며느리를 괴롭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괴롭히다니.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으로 애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며느리를 위해서였고 애가 안 생기는 게 가엾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면 애는 왜 맡기려고 한 거야? 딸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가 책임지면 되지 어디서 책임을 전가해? 혹시라도 딸이 지 자식 키우겠다고 했으면 나도 딸의 마음 기특해서라도 지원해 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을 내놨잖아. 나는 내 가족 중에 저런 인간이 있다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모와 신우는 시부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도 반성은커녕 용서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벙찐 얼굴로 시모와 신우만 바라보던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 서류야. 그거 작성한 대로 제출할 거야.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우 말만 듣고 애 데려오겠다고 혼자서 결정했지? 어떻게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나한테 맡길 생각을 해? 여보, 나는 정말로 동생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은 몰랐어. 속아 넘어간 거 이해할 수 있어. 아가씨가 속이려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스스로 알아보려는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유산 2번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을 죄인 취급했잖아. 시어머니랑 둘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대로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아이까지 생겼는데 몸 더 챙겨야지, 응? 내가 다 할게. 내가 당신 대신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말하지 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왜? 또 유산할 거 뻔한데 뭐하러 잘해주니?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차피 나한테 문제 있어서 유산되는 거고 그걸로 유별난 척 다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행동에서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심 꺼. 넌 내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신우 애한테나 신경 써.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다시 버럭했어요. 지금 너희 뭐라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임신했어? 너는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애를 보낸 거야? 이 미친놈이.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집구석이 완전 개판이야.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하면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한테서. 그날 시댁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부는 열에 뻗쳐서 씩씩대고 있었고 신우와 시모는 생각보다 큰 시부의 분노에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지 예상도 못해서 그런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바구니의 아기는 빽빽 울어대고요.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제 애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어머님, 2분이서 제 욕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혼하니까 속 시원하시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말고. 내 뱃속에 애가 태어나도 당신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항상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신우와 시모가 절절 매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알고
혼내기보다는 보듬어 주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냈죠.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아이에게 가족을 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듬어 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애가 100일이 좀 되기 전에 그 집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군요. 사실 시부와 시모가 재혼인데다가 남편과 신우도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거든요. 당시 시부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신우는 시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어버려서 대학은 중퇴하고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신우가 지내는 원룸 월세도 벌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비도 신우가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그 돈 죽어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신우가 직접 벌어서 지불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모는 시부 곁에 간신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우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요. 맘 같아서는 신우를 도와주고 싶겠죠. 신우 애도 아직 어리니까요. 시부는 그 애를 자기 집에 절대 못 들인다며 못 박아버렸고 시모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사랑이라 믿었던 불장난은 결국 신우에게 상간녀라는 꼬리표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뿌린 대로 걷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 100일 잔치 때문에 전 남편이 일하던 건물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실 전 남편은 시부 명의의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관리인이 남편이 아니더군요. 혹시나 싶어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관리인 바뀌었나요? 예전 관리인이라면 몇 달 전에 교체됐어요. 건물주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인가요? 아, 네. 예전 관리인이랑 연이 있었죠. 그래서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싸우면서 일까지 그만뒀으면 좋은 상황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이혼 서류 정리되고 나서는 제 전화번호며 주소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 집안과 연결고리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주 우연찮게 전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어제 새벽에 아기 분유를 주문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시켜서 그 전에 아이 분유가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현관 앞에서 배송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탁 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전 남편이 있더군요. 시부 건물 관리인 하다가 나와서 택배 배송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묻더군요.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이젠 말도 조금씩 해.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다행이네. 당신도 잘 지내지? 애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 아니, 그 애는 동생이 보고 있어. 내가 봐줄 의리 같은 건 없지. 내 이혼은 어떻게 보면 동생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왜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피가 통하는 동생도 아닌데 왜 당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신우가 해줬던 건지도. 관리인 일은 그만뒀어? 아버지가 그 일 다시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이까지 다시 다 데려오라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게다가 당신도 엄마랑 동생한테 너무 당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 놈이 만약 제게 재결합 이야기를 했으면 한 대 쳤을지도 모르지만 전 남편은 반성을 제대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전 남편과 다시 맺어질 일은 절대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대화는 어색하고 짧게 끝났고 그 뒤로
남편을 마주친 일은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아이 만들려고 일도 오래 쉬었고 완전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시도하다가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부모님 도움으로 결국 취직도 하게 됐죠. 그리고 육아도 부족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저를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글쎄요, 저는 시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2번이나 유산한 경험 탓에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해요. 그만큼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보니 아이에게 유일한 하늘이 저라는 생각에 재우는 감히 꿈도 못 꾸겠어요. 물론 엄마는 딸 걱정하는 마음에서 권유했겠지만요. 저는 귀여운 아기 천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네요. 다들 제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용기를 얻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0대 중반에 이혼해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입니다. 항상 읽기만 하던 사연글을 제가 써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에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몸소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건 모두 상간녀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간녀가 결국은 저에게 찾아와 제발 이혼하지 말라며 남편 좀 데려가라 부탁했던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결혼을 한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된 사이로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때 만나고 서로 보지 못하다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됐죠. 그렇게 동창회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저희는 20대 후반 요즘 치고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예쁘게 꾸몄고 무엇보다 몸매도 날씬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일과 살림을 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먹는 거로 풀다 보니 살이 점점 찌고 꾸미는 것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성격이 조용조용한 편이고 인내심이 좀 강한 편인데 한번 터지면 주체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한개 끝까지 참다 보니 점점 집에서 먹는 거로 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이유는 친정과 시댁의 환경에 있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고만고만하게 못 살아서 매번 돈 나갈 것 많고 집안에 아픈 사람도 참 많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집에는 아파도 봐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불행인 건 시댁에는 아픈 시부를 돌볼 사람이 시모뿐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시부는 병원을 무척 싫어하셔서 나이가 더 많은 시모가 시부의 병수발을 직접 해야 했어요. 아예 시모에게 모두 맡겨둘 수 없었던 저는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아픈 부모님을 위해 돈을 좀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유야 여럿이지만 결론은 살이 엄청나게 쪘고 애도 들어서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남편은 애를 만들 생각도 없어 보였죠.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 남편은 당신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마음이 생길 리가 있겠냐며 그런 식으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로서의 자신감은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날도 그런 연장선에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의 생일. 말하지 않아도 부부라면 그날이 부부가 함께 식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생일날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연락했지만 연락도 안 됐어요. 뭐라고 문자라도 남겨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생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집에서 기다리는 내내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남편의 몸에 묻은 낯선 냄새가 먼저 현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꽃향기 가득한 향수 냄새에 저는 멈칫했어요. 남편은 들어오더니 어색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당신, 외박을 하려면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술 먹고 뻗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이라도 주던지. 이게 뭐야? 사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와? 피곤해. 할 이야기 있으면 내일 해. 내일도 주말이잖아. 당신 요새 왜 이래? 매번 늦고 연락 안 되고. 지금도 봐. 생일날 외박에 그 다음날 늦게 들어왔잖아. 지금 이 상황에 진정할 여자가 어딨어?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친구랑 술 마시다가 뻗어 쳐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온 거라고. 당신 바람 피지? 지금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엄청나거든? 게다가 친구 집에서 바로 왔다면서 머리는 멀끔하게 정리하고 옷도 어제 거랑 다른 거잖아. 친구 집에서 잔 사람이 아니라고. 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마누라라고 나 관리하냐? 그럴 시간에 네 몸매나 관리해. 되지도 않은 부부놀이 할 시간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무너졌어도 분노는 더 차올랐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방에 들어간 후 저는 몰래 남편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분명 거기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차에 도착해서 조수석을 살피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뒷좌석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검은색 상자였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온통 어두운 색이라 미처 발견 못하다가 제가 폰으로 손전등을 켜고 찾는 바람에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 상자를 처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뭘 샀나 보다 싶었는데 혹시 상간녀에게 사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졸도할 뻔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임신 테스트기였거든요. 저는 몰래 그걸 들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예 저를 아는 척도 안 했으니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시켜 상간녀의 집 주소와 회사 주소,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진도 찍었죠. 아주 나쁜 두 연놈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차라리 좋은 조건이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시모가 당신을 급하게 찾는다고 말하며 남편을 시댁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회사 앞에서 상간녀가 나오길 기다렸죠.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선명했어요. 저는 상간녀 앞으로 가서 까만 상자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남편 차에 흘렸던데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여기서 소문 다 나도록 이야기해도 난 상관없어. 그 상자를 보던 상간녀 얼굴이 싸해지더군요. 본인도 알았겠죠. 제가 누군지. 그렇게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공원에서 상간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미 해가 지고 공원에는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하더군요.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저 그런 사이 아닌데요. 다 알고 찾아왔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너 왜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차에 놔뒀어? 나 보라고 놔뒀니? 그런 건 아닌데. 너 남편애 임신한 거 맞아?
그 사람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려주세요. 아, 우리 남편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구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제 말에 상간녀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지. 나 너희 회사, 너희 집 어디인지 다 알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건 아는데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다 말해줄게. 회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어때? 이제 좀 내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네가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쓰면 나도 이번만은 묻고 넘어갈 거야. 결국 여기저기 소문낸다는 말에 상간녀는 절대 안 된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후회할 일을 왜 애초부터 시작했는지. 불쌍하기보다는 그 얼굴 보니 화가 더 났어요. 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울지 마. 울고 싶은 게 누군데 네가 울어? 너 피해자처럼 굴고 싶은가 본데 너는 가해자야. 다른 사람 괴롭히고 상처 준 피해자.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까? 결국 상간녀는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 남편이랑 다시 만나는 순간이 너한테는 지옥이 될 거야. 내가 네 집과 회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잘 알아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이 똥줄 빠지는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상간녀가 갑자기 헤어지자 하니 자기 딴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겠죠. 아니면 그 상간녀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당신 누구 만나고 왔어? 신경 꺼. 네가 나한테 언제부터 신경 썼어? 내가 누굴 만나든 관심도 없잖아.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남편이 붙잡더군요. 너 그 여자 만났어? 당신이 뭔데 그 여자 만나서 상처를 줘? 열린 입이라고 다 안 줄 아나. 야, 이 미친 새끼야. 상처는 내가 받았다, 이 새끼야. 너 지금 바람 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내가 그 여자 만나고 왔으면 뭐, 왜, 어쩔 건데. 그 여자 상처 줬으면 어쩔 거냐고.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한테 내가 유부남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큰 죄가 돼? 죄는 너희가 저질렀지. 유부남 주제에 회사에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더러운 새끼.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제 말에 놀라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흥분한 것도 남편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본 남편은 적잖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음이 막 아프고 그래? 근데 어쩌냐? 네 마누라가 난데. 그리고 네 새끼랑 붙어먹은 상간녀가 당신이랑 같은 회사인 거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그년이랑 붙어먹어봐. 아주 내가 회사며 그 여자 집이며 다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줄 테니까. 거기에서만 소문낼 줄 알아? 우리 집 아파트에도 소문 다 내서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그런 짓 하면 당신 잡혀가는 거 몰라?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괜찮아. 나도 그 짓 해놓고 편하게 살 생각 없어. 다 까발리고 나도 벌 받으면 되잖아. 유치장을 가든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당신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 그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혼해줄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각서 써. 그 여자랑 절대 안 만난다는 각서. 제 말에 진심을 읽었는지 남편도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각서를 썼어요. 그 각서가 유효하길 바라며 저와 남편은 다시 무늬만 부부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자그마치 1년 동안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티를 냈지만 결국 그 각서와 상간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집에 돌아왔어요. 바람만 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이어트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 따위는 다 허사였죠. 남편 마음은 제게 돌아올 여지가 1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무엇보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혼을 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처럼 비춰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만의 고민과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다시금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시부가 연락이 왔어요. 원래 연락은 시모가 하는데 시부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시댁으로 잠시 오라는 말에 급히 오후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향했죠. 급하면 남편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시부가 남편에게 먼저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이 혹시 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놈의 할망구가 노망이 났는지 식사를 안 만들어줘. 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고 오늘 점심도 안 먹었으니 네가 밥 좀 해다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네 시어머니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라. 저는 순간 철렁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데다가 시부의 긴 병에 수발을 들던 시모에게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의원에도 가끔 치매 걸린 어르신이 오시는데 식사 때를 잊는다던가 식사를 계속 하시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란 마음에 급히 시모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진단받은 건 인지장애였어요. 인지장애가 치매가 되면 집에서 돌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 더 실감이 났어요. 시모는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듯해요. 저는 그 결과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단 저는 시모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픈 시부 인지장애 진단받은 시모.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남편에게 집으로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시댁이 남편 회사와 가까워 회사에서 만나 같이 집에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택시 타면 교통체증 감안해도 남편 퇴근 시간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그 앞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 하하호 웃으며 나오는데 완전 열이 받았어요. 헤어지라고 했으면 회사에서도 영 끊어야지. 저렇게 즐겁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열받은 저는 남편 앞에 나타났죠. 제 얼굴 보더니 남편도 그 상간녀도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즐거워 보이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집으로 가려다가 당신 퇴근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왔지. 그런데 의외의 장면을 보네? 내가 각서 2장 집에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니 상간녀를 먼저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일단 차에 타자고 말했어요.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설마 당신 아직도 그 여자 만나? 딱 봐도 헤어진 느낌이 아닌데? 아님 각서는 쓰고 만남은 계속하고 뭐 그런 거야? 여보, 내가 각서를 쓴 건 맞는데 나 솔직하게 말해서 점점 그 여자한테 진심이 되어가.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그 여자한테서 사랑을 느낀다고. 부탁해, 나랑 이혼해줘. 당신도 나랑 사는 거 힘들잖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남편이 제게 그 상간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 여자를 사랑하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내가 그때 예쁜 몸, 예쁜 얼굴이 아니라서 이제 정이 다 떨어졌어? 너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쉬운 거야? 싫으면 헤어지고 좋으면 만나고 그건 연애할 때나 하는 거지. 당신 결혼까지 한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제발 나 좀 놔줘. 당신도 그 편이 더 행복할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시부모를 떠올렸어요. 시열은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당신 나한테 돌아올 생각은 없어? 없어. 나한테는 그 여자가 마지막 사랑이야. 그 이야기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어버렸어요. 그 탓에 안에 남아있던 커피가 밖으로 흘렀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일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상간녀를 찾아갔죠. 분명히 전날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알고 보니 회사를 퇴사했더군요. 어제가 퇴사날이었고요. 집도 이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것들이 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녁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였구나 하고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고 그 여자 데려와서 대면시켜주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그 여자가 왔더군요. 팔에는 아주 작은 아이를 안고 말이죠. 그때 임신 테스트기에 그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애 아빠는? 이 사람이 애 아빠예요. 와, 둘이서 아주 날 가지고 놀았네. 두 사람 애였는데 나한테는 아니라고 하고 여전히 둘이서 잘 만났다 이거야? 거기다 애까지 있고? 그럼 어떡해요. 그때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애한테 아빠는 주고 싶은 마음이라서요. 두 사람이 헤어져주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이 상황에 죄책감도 없어? 아니,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죄책감이 왜 생겨야 하는데요? 솔직히 아줌마보다야 내가 더 예쁘고 오빠도 나를 좋다고 했고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은 아줌마뿐이잖아요. 오히려 아줌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 아닌가? 그냥 그때 알았을 때 이혼해줬으면 됐잖아요.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다 놔버렸어요. 상간녀가 오기 전에는 남편을 설득해보자 싶었어요. 아픈 시부와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되돌려 보려 했는데 이 또라이 같은 두 연놈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저와의 이혼 계획을 세웠더군요. 제가 소문을 못 퍼뜨리도록 이사까지 하고 직장도 옮기고요.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 불륜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남편의 부모를 모시는 일을 하다간 도리어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스트레스가 최고에 이르니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혼해줘.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솔직히 당신 애도 없고 지금 이혼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건 무슨 고양이 쥐 생각하는 짓인지. 누구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는데 왜 집값게 나를 신경 써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딴 동정 같은 거 나한테 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건 미친놈을 만나건 너랑은 이제 상관없어. 이혼해줄 테니까 위자료 다 내놔. 너랑 네 예비 신부도. 그리고 재산 분할 확실하게 반으로 하고 그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못하러 소송해. 그러면 당신 유책 배우자인 건 빼박이야. 혼외자 아들 있는 데다 상간녀도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니까.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도 그만큼 큰 돈도 없고. 일시불 지급 안 하면 이혼은 없어. 돈은 알아서 마련해. 너랑 헤어지는 판국에 내가 당신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야겠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잖아. 이 집 팔고 나한테 돈 주고 너희는 새 집에서 잘 살면 되지. 그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며 알아서 돈 마련하겠다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려니 아픈 사람 있는 친정 가봐야 속만 아프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 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시부 수발에 도움을 줬기에 제 물건이 시댁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오늘 하루 잘 거고 내일 주말이니 아침에 오라고 했어요.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날 시부모 밥을 차리고
제 짐을 싸고 있으니 시부가 묻더군요. 며느라가, 너 어디 가는 게냐? 왜 짐을 싸고 그래? 그 사람 오면 말씀드릴게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우리 안사람 그때 병명이 뭐라더냐? 나는 듣고도 잊어버렸어. 치매가 맞대? 치매는 아직 아니고 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집에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간 보호나 요양원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에 시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내 병수발은 이제 누가 들어주냐?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니 밥도 제때 못 먹을 거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 네가 내 병수발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에 대답을 하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상간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에서는 시부와 시모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물건들과 통장 하나를 챙겨 나왔어요. 아줌마, 이혼하기로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본처로 행동할 거냐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아주 아나무인이 상간녀 얼굴을 보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시부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해줬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님 식사랑 수발 드는 건 여기 있는 아가씨가 해줄 거예요.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말해줬죠. 그저께 아버님 전화 받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다 왔어. 아무래도 오랫동안 아버님 병수발도 하시고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게 화근이었는지 인지장애 진단받고 집에서 쉬고 계셔. 그 탓에 계속 아버님 식사 준비 시간도 잊으시고 항상 들던 병수발도 제대로 못 하셔서 아버님이 걱정이 많았나 봐. 나더러 여기 살면서 병수발 들고 식사 준비 좀 해달라 하시잖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저 여자랑 결혼할 건데 이제 그건 저 여자가 다 가져가야 할 부분이잖아? 제 말에 남편이 놀라며 묻더군요. 뭐? 인지장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려고 한 날 당신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나도 잊어버린 거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날, 당신이랑 상간녀가 다시 만난 걸 안 날, 그날 나도 어머님 아픈 거 알았어. 그거 상의하려고 당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한 거고. 근데 뭐 이제 난 필요 없다며. 그럼 아니 5이서 잘 살면 되지.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양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아픈데? 아, 몰랐어? 아파서 이 집에서 누워 계신 건 아버님이시고 이제 막 인지장애 진단받고 아프시게 된 건 어머님이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잘 모셔줘. 나는 이혼당했잖아.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알콩달콩 셋이서 살아야 할 세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난 시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버님은 몇 년째 누워 계시는데 삼시세끼 꼬박 챙겨드려야 하고 어머님은 곧 치매로 진행될지 모르니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되거든.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부모님 모셔야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설마 나 속인 거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원래 아프셨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수발 드셨거든. 근데 어머니 아프다는 이야기는 나도 오늘 처음 듣는 거라. 안 되면 두 분 다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 시부모가 들으면 욕 한 바가지 할 것 같은 말을 쉽사리 내뱉은 남편놈을 보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잘하는 짓이다. 아버님 어머님 안에서 다 듣고 계신데 말을 해도 진짜 참 효자다 효자야. 뭐 두 분 어떻게 모실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 어머님은 병원 가기 싫어했지만 또 모르지 뭐. 아참, 그리고 당신한테 이거 주는 거 잊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내가 챙겨왔거든. 저는 남편이 아닌 상간녀에게 통장을 하나 줬어요. 상간녀는 통장을 보더니 슬쩍 웃더군요. 그 안에 남편과 모은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그 통장을 열자 그곳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이 찍혀 있었죠.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한도 끝까지 빌린 데다 기한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 상간녀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관하고 있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당신 거잖아. 당신 미래의 와이프한테 줄게. 아마 다다음 달 말일까지였던 것 같은데 잘 갚아. 이제 나는 한시름 좀 놓겠네. 상간녀는 멘붕이 온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를 보던 남편 놈은 허둥지둥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괜찮아. 예전에 신혼집 팔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야. 미쳤어? 이 돈을 다 갚고 어떻게 살아? 설마 이딴 돈 갚으라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지? 이러면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걱정 말라니까. 부모님은 병원 보내고 우리가 이 집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아니면 이 집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애써 행복회로 돌리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웃음만 나더군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들은 아니거든요. 시부모의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간녀랑 바람피느라 본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남편 놈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지만 알려줄 의리가 제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피 보도록 놔두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좀 걱정이 되더군요. 합의로 했다가 돈 안 주면 말짱 도루묵인데 싶었어요. 그래서 합의 아니라 소송으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 합의하기로 한 거 혹시 모르니까 소송으로 하자. 당신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할 테니까 둘 중에 누가 내든 확실하게 돈 줘.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두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소송에 돌입했죠.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이길 순 없었고 제가 원하는 바는 거의 다 이루고 이혼이 이제 코앞이었죠. 애가 없어서 그나마 짧게 걸렸음에도 몇 달을 허비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혼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필라테스 예약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찐 살들, 남편과 함께 떠나보내기로 작정했거든요. 이제 신경 써야 할 건 제 인생뿐이었으니까요. 정말 마음 편하게 살도 빼고 열심히 꾸미고 취미생활도 동호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상간녀가 울상인 얼굴로 찾아왔더군요. 아줌마, 이혼하지 마. 제발 다시 당신 남편 좀 데려가. 그 시댁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다짜고짜 저를 보더니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상간녀를 보니 그동안 아주 된통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예쁘던 얼굴은 다 상하고 그 상간녀도 저처럼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시댁과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 생각대로 된 건 결혼 그 자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생각과 빗나가 버렸을 테니까요. 여기 와서 이러면 곤란한데요? 전 남편이랑 저는 이제 남남이고 저는 법적으로 이제 곧 싱글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제 전 남편의 여자친구고요. 그리고 너무 웃기네요. 헤어지라 할 때는 못 헤어진다더니 정작 둘이서 저를 이혼하도록 만들고 나서는 이제 와서 이혼하지 말라니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랑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 해요? 가족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해서 헤어져 줬는데 뭐가 부족해요? 제가 빈정대며 이야기하는 걸 눈치챈 듯 했지만 상간녀는 아주 절박하게 저한테 매달려 말하더군요. 우리 애, 그 남자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고 그 사람 좀 데려가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시부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들지. 그 사람은 이런 나 무시하고 집안일까지 완벽히 해내기를 바라지. 그 와중에 그 사람 빚까지. 거기다 지금 당신이랑 이혼해서 내야 하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생각하면 지금 눈앞이 어질어질하다고. 아줌마,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둘이서 잘 살아요. 나 2번 다시 두 사람 사이 방해 안 할 테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내일이면 서류 정리 끝나서 싱글이에요. 그리고 둘이 못 살면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다 끝난 나한테 와서 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부부 일은 부부 둘이서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해 좀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당신이 마지막 사랑이라더라고.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당신도 그 남자 사랑한다며. 그럼 빚이 얼마던 시부모 수발을 얼마나 힘들던 그건 당신이 가져가야 할 일이지. 나한테 이야기한들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줘요? 나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미안하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줘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한패나 다름없잖아. 그 집이 그 모양 그 꼴인 거 알면서 나 거기로 들어오게 만든 거 아니야.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나 빼내라고. 제 발로 그 집에 들어가 놓고는 뭐? 그리고 네가 나를 쫓아보냈잖아. 나한테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며? 네가 네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책임은 네가 져야지. 네가 애초에 유부남이랑 바람을 안 폈으면 애를 안 가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네 가정은 아주 행복한 꿈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꿈도 크지. 너 같은 상간녀가 잘 되면 그거야말로 세상이 이상한 거지. 네가 왜 그런 일 당하나 싶지? 다 네가 만든 업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그 남자 맡아줘. 괜히 나한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저는 꽥 소리를 지르고는 목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명함을 하나 꺼내서 줬어요. 시부모 모시기 힘들면 전문 병원에 맡겨. 물론 돈은 다 받을 거고 할인 같은 건 안 돼. 환자가 너무 싫어하거나 폭력적이어도 안 되고. 둘이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연락 줘. 우리도 환자 유치 요즘 많이 하려고 하거든. 힘들어서 저한테까지 와서 하소연하는 환장하다 못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상간녀에게 병원 영업까지 하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간녀를 두고 병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상간녀가 그 짧은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당시에 저는 상간녀가 회사를 퇴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서 시부모를 결국은 모셨다는데 시부가 시모가 하던 반찬 맛 안 난다고 몇 번을 퇴짜 놓고 반찬 새로 만들게 했대요. 거기다 시모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치매가 생각보다 일찍 왔고요. 계속 말썽을 피워서 상간녀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더군요. 게다가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해서 신혼집을 처분한 돈 중에 남은 돈은 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분할이었지만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이 각각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었잖아요. 기한 연장이 안 돼서 결국은 바로 갚아야 했는데 돈 없어서 시부모 집까지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시부모 집도 담보대출로 한도 끝까지 대출 끌어당긴 상태였고 팔아봐야 몇 천만 원 팔고 나와서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상간녀 명의로 돈을 좀 빌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다 예상했었어요. 그걸 예상 못한 건 전 남편이었죠. 솔직히 그런 현실 같은 건 다 내다버리고 상간녀와 달콤한 꿈이나 꾸던 놈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상간녀도 전 남편도 꿈에서 깨어나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었겠죠. 상간녀가 다녀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저희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전화를 모두 무시했더니 직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이혼 전이랑은 정반대였거든요. 항상 대화하려면 제가 가야 하고 제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전 남편이 저와 대화하기 위해 애쓰는 걸 보니 밖으로 나온 저를 보고 전 남편이 살짝 놀라더군요. 저도 그간 살을 많이 뺐거든요. 거의 15kg를 운동과 식이 조절로 감량했으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사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폭식이 줄어서 빠진 것도 있긴 했죠. 어쨌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전 남편이 살짝 놀라더군요. 당신
못 알아볼 뻔했어.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왔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난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는데? 우리 이제 헤어졌고 서류 법적으로 정리 다 끝났고 뭐가 필요한데? 나는 당신한테 이제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서 한시도 당신 생각 잊어본 적이 없어. 정말 그 여자는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는 당신뿐이었다는 생각을 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전 남편을 보니 저는 오히려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사랑? 너 나한테 사랑이라는 단어 말할 자격도 없거든? 너의 마지막 사랑이 너의 상간녀라는 걸 내가 직접 너한테 들었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무슨 일 있어? 설마 그 여자 도망갔니? 제 말에 전 남편이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려다 꾹 참았어요. 애는? 애도 데리고 갔어. 종이 한 장 놔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이도 아니었더라고. 뭐? 내 애가 아니라 딴 남자애였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진짜 나쁜 년이라고.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했지만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가 졌다고 속이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시부모 모셔야 하고 내 빚 조금 있는 걸로 좀 압박받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 다 팔아서. 딱 보니 여자도 빚질 생각은 없어 보였고 값비싼 물건 팔아서 자기 명의로 돈 된 거 다 갚을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도망간 거랑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여자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한테 와도 된다는 말이지. 당신 어쩔 수 없이 나랑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여자. 얼마 전까지 마지막 사랑이라던 여자를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속에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놈은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나 하고요. 저한테 한 말 따위는 아주 까맣게 까먹어버렸는가 아니면 저놈에게 사랑이란 입맛대로 바뀌는 건가 싶었죠. 아주 똥을 싸요. 제자리는 무슨 제자리? 우리가 헤어진 게 제자리야, 이 또라이야. 상간녀 도망가고 나니까 누구 하나라도 시부모 수발 들어줄 여자 찾고 싶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당신한테 돌아가는 일 없어. 그러니까 뻘짓 그만하고 돌아가서 시부모님이나 잘 모셔. 상간녀 없으면 너 혼자 모셔야 될 거 아냐? 여보, 다시 생각해봐. 당신은 끝까지 이혼 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를 멈춰 세웠었어야지. 왜 버스 다 떠나가고 뒤늦게 손을 흔들어? 늦어도 한참은 늦었어. 그런 말할 거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결국 저의 빠른 손절에 전 남편은 떨어져 나갔죠. 상간녀며 전 남편이며 아주 바람직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 거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게 왜 유부남을 건드려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유부남 주제에 젊은 여자랑 왜 바람이 났는지, 그걸로도 모자라 불륜하는 인간들 주제에 본처 내쫓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지, 이런 꼴 보여주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상간녀들이 이런 사연글을 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참에 말해주고 싶네요. 남의 가정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작업 걸면 나중에 피 보는 것은 너다 라고 말이죠. 저야 그 상간녀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발과 전 남편의 빚 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지금은 완전히 결혼 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전 남편 때문에 완전 개박살난 제 멘탈과 자존감도 이제 거의 다 돌아왔고요. 사실 상간녀와 전 남편이 저한테 교대로 와서 사정할 때부터 자존감은 돌아와 있었죠. 그렇게 즐거운 취미생활도 갖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즐기고 있어요. 다만 결혼에 대한 회의는 여전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깊고 결속력이 강한 관계라는 건 마음이 변했을 때 정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이혼을 통해 톡톡히 배웠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돈으로 작지만 아파트 사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제 글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익숙치 않은 글을 쓰느라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 글 읽고 답답한 속 뻥 뚫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